직원 자금 횡령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었던 오슬렘 임플란트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 배워야 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직원의 자금 횡령에 대한 징조를 알 수 있었을까? 이런 게 분석을 하면서 매우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현재 거래 중지 상태인데요. 2021년 12월 말부로 14만 2,700원 선에서 거래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에서는 무려 9만 1,700원이 뛰었던 주가인데요. 액면 가격 500원짜리였죠. 장부 가격 대비 882% 선에서 끊쳤습니다. 만약에 그 거래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최규옥 씨가 22.63%를 가지고 있고요. 라자드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기관이 10.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지분율 총합을 보면은 오늘 현재 43.77%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관들도 많이 현재 물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손익 내용에 와서 2021년도 매출 실적은 5,68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1%가 증가해서 스루풋은 25.9%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스루풋율은 3.5%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의 그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이죠.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58로서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40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내역에 가면은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82억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1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보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이 141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B에는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도 매입액이고 상품도 매입액이다 그러면 이 상품도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가고 원재료도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간다. 즉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람직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총 영업비용을 스루풋 회계에서는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OE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C는 50.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5.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94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3.3%가 증가가 됐고요. 직원 수는 2233명으로서 전년보다 308명이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4,2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떨어졌는데, 이거는 신입사원들이 대거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연구개발비가 51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연구개발비가 전년보다 36.5%가 증가했습니다. 지급수수료율은 거꾸로 10.3%가 감소했습니다. 이 가공비의 증가가, 가공비 액수는 증가를 했는데 비율로는 하락일 때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까?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그런 요런 그 증감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4.8% 가공비가 증가됐는데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9.1%가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비는 9.1%가 상승했습니다. 이 재료비가 상승한 걸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까라고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재고자산 회계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갭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재료비하고의 그 차이이기도 합니다. 2단계로서요, 왼쪽에 있는 표가 정정 전 표입니다. 근데 그 일본은 이제 스카이오 홀딩스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2번이 이제 이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액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를 비교해 봤는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2021년.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 거는 다 플러스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돕도록 말씀드리면은, 매출원가란 것은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비용을 더해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기초에서 기말 재고를 뺀 거를 먼저 하고, 일부러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총 제조비용을 더해도 결과는 매출원가는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말에 재고가 증가했잖아요. 80매덕이.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오류가 나온 건데, 이게 의도적인가 비의도적 오류인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액면대로 해석을 하면은 원래 마이너스 82억이 되는데 플러스 140억으로 됐으니까 매출원가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면은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정 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이너스로, 이 전년도 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2021년도는 원래는 맞았다. 맞아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전년도 건 또 틀려진다. 그리고 2019년도는 무려 그 차이가 278억이 된다. 그러니까 매년 2019년의 결산 내용은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데 이건 또 플러스로 돼 있고, 매년 결산할 때마다 뭔가 기준을 바꾼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3단계로서요.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현금 흐름표 기준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주면은 이 갭2가 남는데, 갭2에 렌탈 자산으로 대체된 자재가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해 주면은 전년도 전전년도는 일치하는데 올해 또 19억 원의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검증 과정을 왜 거치게 되냐 그러면 수급 회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회계는 분식 회계라는 그런 영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5.5회전에서 5.4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회사가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재고 금액이 줄어서 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산출될 수도 있다고 일단은 추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TOE 생산성 상승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1.45에서 1.58로 상승을 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아마 증가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원재료 가격 하락된 거하고 판매 가격 상승한 거가 데이터로서, 수치로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미래가치 임팩트는 35.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 좀 빨라졌고요. 대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부터 보면은 위에 게 무슨 부산 생산본부라 거라는데, 일부는 하락했지만은 뭐 맨 밑에 거는 17.6%. 그래서 이 품목별 매입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이 적용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흐름을 보아서는 인상과 하락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생산본부 또한 같습니다. 미국 생산본부의 여러 가지 규격들 중에서 가격이 인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건 하락한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매입액이 이 수요에 따라서 뭐 상당히 변동성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추적을 한다는 것은 외부인으로서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식회계 개연성이 짙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덧붙여서 의견을 말하자 그러면은 병목은 항상 위에 있다. 직원이 횡령하게 되는 풍토도 그 개인의 직원의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조직생활 경험상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품가격 인상을 추정했지만 3년 동안 제품가격은 인상된 게 없고 동일한 가격으로 35만 7,700원으로 공장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임플란트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한 치과에서 한 100만 원 돈 이상이 되죠. 그렇게 유통 구조상에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58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투자가 계속되는 것은 회사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비율도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했습니다. 투하자본 대비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율을 나타나는 거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62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12.4%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가 27억을 회수해 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자 포함해서. 전년도는 490억을 추가로 빌려줬고요. 그런데도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회수에 갔는데도 이제 떨어진 거로 나오지만은 일단은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간섭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적게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투하자본은 자산총계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게 투하자본이거든요. 그 이제 비이자 부채는 뭐 선수금이 가장 큰 그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 같은 거는 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채액은 증가했습니다. 부채액 자체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매년마다 각 성격이 틀린데 2019년도는 이거는 자기 주식 취득을 한 거고요. 요게 이제 2021년도에 와서 배당액이 되겠습니다. ROE 1.7%가 되겠습니다. 최종 FEM 79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이렇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2%로요.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329%로 증가했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3.6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빨간 표시한 거는 현금이 52%나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어느 선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정한 거냐, 이걸 제가 가이드라인 표를 만든 게 있는데요. 이 회사가 연간 2020년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4회전에 가까웠습니다. 그 4회전이면은 현금 버퍼율은 25%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전체 영업비용에서요. 그러면은 안전지수까지 포함해 주더라도 넉넉하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지수죠. 그게 37.5%면 되는데 51.9%나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 비율이 58.4%나 넘는데도 왜 안 갚았을까? 이게 이제 의심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020년 결산을 그때 누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왜 현금이 많은데 왜 부채를 안 갚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 그것도 이 전년도보다는 많은데 일부 갚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결국 직원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해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비교를 했었어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가 하나 개정이 생긴 게 있는데, 직원 자금 횡령을 위법행위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922억 원을 책정해 나왔습니다. 이걸 개인한테 결국 받아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그 1,000억 원대에서 거의 3천억 원대로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또 빌려 써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자 부채율은 떨어진 거로, 레버리지율은 떨어진 거로 됐는데, 아까 드린 대로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장기 차익금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자금 분야, 이 재무 분야 쪽은 뭐 솔직히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기 이자 부채가 좀 비싸고 장기 이자 부채가 좀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현금 재무지표에서 보면은 이 장기를 없애고 단기로 하면서 지급이자율이 2.7%에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간의 이 채권, 그 대출은행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자, 이상 이 오스템 임플란트 2021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